안녕하세요. 최흥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주차 2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페도필리아 내용 중에서 1교시에서 큰 1, 2, 3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 페도필리아 성량의 아동대상 성범죄, 페도필리아 성량의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에 가서 페도필리아 성향을 보이는 아동 성폭력 사범 통계 2016년 대검찰청 범죄 통계. 요거는 페도필리아 성향을 보이는 아동 성폭력 사범 통계 내놓은 것인데요. 2016년도 통계입니다. 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98.5%는 남성이고 여성은 1.5%에 불과. 2016년도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98.5%가 남성이랍니다. 그렇게 가해자가요. 그러니까 여성은 1.5%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제 절대적이다. 남성 범죄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8세 이하로 20.0%이며 그 다음은 51세에서 60세로 18.4%, 41세에서 50세는 18.0% 등으로 나타남. 그래서 이제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연령층은 어디냐 하면은 18세 이하입니다. 2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13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비해 51세에서 60세와 61세 이상 고령자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 이야기는 이제 고령 범죄자, 그래서 이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에 비해서 고령자의 범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75.8%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주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0%이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8.2%입니다. 여기서 이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75.8%가 이제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주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0%, 그 다음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8.2%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에 가서 13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주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빈도는 낮은 반면에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거는 13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는 주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는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 유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강제추행이 7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간음으로 15.2%로 나타남. 강제추행이 76.7%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대부분이 강제추행 범죄이고 그 다음 높은 수치가 강간간음입니다. 15.2%. 그 다음 13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12.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큰 격차를 나타냄.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13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교를 했을 때 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 강제추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12.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내용은 이제 13세에서 20세하고 아동 대상하고 성폭력 범죄에 비교해 놓은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 전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강제추행이 5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강간간은 21.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1.1% 등의 순.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의 차이에서 그 범죄 발생 비율을 본 것이 아니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전체 성폭력 범죄를 봤을 때 강제추행이 55.0%고 강간간음이 21.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 인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교재 8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등록 인원이 있는데요. 그림 2-1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구분해 놨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있는데요. 강간을 보면은 2012년도 650명, 2013년 841명, 2014년 866명, 2015년도 733명, 2016년도 647명. 그 다음 강제추행은 2012년도에 936명, 2013년도에 1379명, 2014년도에 1874명, 2015년도에 2129명, 2016년도에 1761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간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가 언제냐 하면은 866명 2014년도입니다. 강제추행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도가 2015년도에 212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세 미만, 13세에서 20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주요 특성,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보다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 강간 범죄자는 2015년도에 11.7% 줄어든 647명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만은 2014년도는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표에서 봤습니다. 그림 2-1에서 봤습니다만은 강제추행은 2015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기관, 상업지역, 집 등에서 발생했다. 여기 보면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에서 발생한 것이 46.6%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도로나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24.9%이고요. 공공기관이나 상업지역은 19.4%, 집은 18.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강간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간대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 강간범은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한 시간대가 보면은 49.1%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가 56.8%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 즉 선생님, 인터넷 채팅, 상대방, 직장, 상사, 고용주, 이웃 등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아는 사람은 선생님, 기타 아는 사람은 친부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강간의 경우는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 선생님이나 인터넷 채팅, 상대방이나 직장, 상사, 고용주,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63.3%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58.2%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39.3%, 아는 사람 안에는 선생님이 10.7%입니다. 기타 아는 사람은 6.7%이고요. 친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 당하는 경우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입니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예. 전체 성범죄자의 이제 평균 연령은 36.1세입니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5%입니다. 다음,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 그 다음에 음란물 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로 나타났으며 범죄 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10대가 33.5%, 20대가 25.3%. 예, 범죄 유형별로 이제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는 10대가 33.5%나 되고요. 20대가 25.3%입니다. 그래서 강간은 20대보다도 10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 분포는 무직 27.0%이고요. 가장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이 18.8%, 사무관리직이 14.0%, 단순 노무직이 10.1%, 학생이 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에 있어서 직업을 봤더니 직업 분포를 한번 살펴봤더니 무직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직자들이 많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27.0%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판매직이 18.8%, 사무관리직이 14.0%, 단순 노무직이 10.1%, 학생 9.6% 순입니다. 다음, 피해 아동 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자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162명 중 강제추행 150명, 음란물 제작 7명, 성매수 피해자 5명으로 나타남. 예, 여기서는 보면은 피해 아동 청소년은 3,933명인데 이 중에 여자 아동 청소년, 여자 아동 피해자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3,770명, 95.9%입니다.
남자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162명 중 강제추행이 150명, 음란물 제작이 7명, 성매수 피해자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카.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교재 87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87페이지 내보면은 표 2-가 있는데요. 표 2-4에 보면은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피해자 연령은 6세 이하,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 13세에서 15세, 16세 이상, 미상, 이렇게 이제 있고요.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세 이하는 강간이 5명이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92명입니다.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는 강간이 82명, 강제추행은 554명. 그 다음에 13세에서 15세는 강간이 273명, 그 다음에 강제추행이 643명, 그 다음에 16세 이상을 보면은 강간이 348명, 강제추행이 1105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강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708명, 그 다음에 강제추행이 25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대를 잘 한번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요.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가 14.6세로 나타남. 피해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 그래서 피해를 입은 그 아동이나 청소년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니까 전체 피해자가 14.6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강간 범죄가 15.2세, 강제추행이 14.2세, 성매수가 14.8세, 성매매 알선은 15.8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음란물 제작 등은 13.2세로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 알선 피해자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는 이제 그 범죄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이번에 N방에서도 그게 어린 그 청소년들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자나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런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가서 보면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2011년은 13.4세, 2012년은 13.7세, 2013년 13.9세, 2014년은 14.4세, 2015년은 14.3세, 2016년은 14.6세로 최근 5년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5년간 보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범률이 낮다는 거죠.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은 연령층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나이 들은 연령층보다는 재범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유형별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입니다. 자,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은 표 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성범죄 유형별
아동 청소년의 평균 연령인데요. 강간은 있고요. 강제추행 있고 성매수 있고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은 강간은 14.1세, 강제추행은 12.8세, 성매수는 14.5세, 성매매 강요는 15.3세, 성매매 알선은 16.0세, 음란물 제작 등은 16.0세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은 강간은 14.8세, 강제추행은 12.9세, 성매수는 14.5세, 성매매 강요는 15.0세, 성매매 알선은 15.7세, 음란물 제작 등은 14.3세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입니다. 강간은 14.7세, 강제추행은 13.3세, 성매수는 14.9세, 성매매 강요는 15세, 성매매 알선은 15.5세, 음란물 제작 등은 13.2세. 그 다음에 2014년도입니다. 강간은 14.8세, 강제추행은 14.0세, 성매수는 15.2세, 성매매 강요는 16.0세,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은 15.6세, 음란물 제작 등은 14.4세입니다. 그 다음 2015년도입니다. 강간은 15.2세, 강제추행은 14.0세, 성매수는 14.6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성매매 알선은 15.3세, 음란물 제작 등은 14.0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16년도입니다. 강간은 15.2세, 강제추행은 14.2세, 성매수는 14.8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성매매 알선은 15.8세, 음란물 제작 등은 13.2세. 여기서 살펴보면은 강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을 살펴보면은 매년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에 들어가서요. 큰 5번입니다. 큰 5번. 페도필리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처벌의 고민. 페도필리아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처벌의 고민인데요. 치료 감호와 교정처우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차원에서 별도의 교정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치료 감호 기간을 법정화해야 하며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수용 치료 사법 처분 제도의 도입 필요. 그렇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교도소나 교도소 생활 3년, 5년이면 5년 하고 나왔을 때 그 후에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 감호 기간 이런 것을 법정화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성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수용 치료사법 처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정신보건 수용 치료 모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에 가서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의 가석방위원회 및 가종료위원회 등에서 대상자의 교화 개선 또는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 및 퇴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미국의 정신보건 수용 치료 모델인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성범죄자들에게 대해서 가석방위원회나 가종료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사회에 나가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큼 판단이 됐을 때 완전히 석방이나 퇴원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현행처럼 치료 감호 기간 종료 후 퇴원 후 사회에서 마땅히 치료 대책이 없어 방치되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 그렇죠. 미국의 정신보건 수용 치료 모델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회에 나왔을 때 마땅히 치료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내용에 가서 보면 아동 성도착증 사범 및 아동 성폭력범 등을 위한 별도의 정교한 치료 프로그램 도입. 예, 우리나라도 이런 정교한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이들의 재범 가능성 및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진단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신병질이라든지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치료도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심리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라는 거죠. 법으로 명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아동 성도착 범죄자에 대한 명시적 치료 감호 규정을 두고 그 치료 감호 기간도 상대적으로 장기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성도착자에 대한 치료와 처벌적 성격을 명백히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치료 감호 기간을 장기형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규정을 했으나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치료 감호 기간을 15년을 넘지 않도록 한 점과 치료 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에게 치료 감호 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수용 치료 사법 처분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예.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 그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치료 감호 기간을 15년을 넘지 않도록 한정 지어놨습니다. 한정 지어놓고 또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뭐 직계 친족이나 형제 자매들이 감호시설 외에서 치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수용 치료 사법 처분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체제 하에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이 수용 치료 사법 처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성도착 범죄자를 비롯하여 정신장애 성범죄자를 수용 치료하는 전문적 시설이 흔치 않는 데다 설사 있다 해도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는 어려울 것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보면은 아동 성도착 범죄자들이나 정신장애 성범죄자들을 수용 치료하는 전문적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전문적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수용 치료 전문 시설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제2의 범죄, 제3의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공주치료감호소를 1차적인 치료감호기관이라고 할 때 치료감호기관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자들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일정한 치료시설을 개설해야 하며 대상자들에게 대해서는 수용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의 적정한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이제 공주치료감호소가 이제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종료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갔을 때 각 지역에 가서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는 거죠. 공주치료감호소처럼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도 공주치료감호소처럼 이런 치료감호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가서 그 비용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는 경우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모색. 예. 그래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문 치료 감호 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느 정도는 대상자가 부담하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 치료 감호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 강화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처벌법 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유기징역의 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 성범죄자 등록자 중 강간의 경우 평균 59.7개월, 강제추행 33.3개월, 성매수 17.7개월, 성매매 알선 40.5개월, 음란물 제작 등 38.9개월로 나타남. 예, 이 내용은 이제 그 2018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그 범죄 유형별 평균 형량입니다. 강간의 경우는 59.7개월, 4년 11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간범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유기징역 오랜 기간 동안 그 교도소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처벌받는 기준을 보면은 평균이 59.7개월, 4년 11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추행은 33.3개월, 즉 2년 9개월밖에 안 되고요. 성매수는 1년 5개월, 성매매 알선은 3년 4개월, 음란물 제작 등은 3년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그 법원에서 선고받는 그 처벌 내용이 기간이 너무 좀 적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강간범인 경우는 좀 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실형의 경우에도 2년 미만의 형이 35.9%에 이르고 대부분 불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예,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아동에 대해서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음에 제2의 범죄, 제3의 성범죄를 일으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위에서 봤습니다만은 4년 11개월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형의 경우도 2년 미만의 형이 35.9%. 야, 너무하잖아요. 35.9%밖에 안 됩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2년 미만 형 받은 사람. 2년 미만 형 받은 사람이 35.9%나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실도 있다는 거죠. 벌금형에 처하면 안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실형률도 낮고 또 형선고량은 약하고 벌금형에 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동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 등의 처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실형 판결이 매우 낮고 그 형량 역시 법정형에 비해 낮게 적용되는 문제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아동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중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판결이 매우 낮다. 실형 판결이 매우 낮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4년 11개월입니다. 실형 판결이 매우 낮고
그 형량 역시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게 적용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봤는 거 4년 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정형에 비해서 형량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판사들의 어떤 고유 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 판사들이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동대상 성범죄자를 비롯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련 처벌법을 아무리 강하게 제정해도 법원에서의 실제 적용이 낮다면 성범죄자의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기관인데요. 국회에서 법을 성범죄자에 대한 관련 처벌법을 강하게 이렇게 제정을 해도 높여놔도 법원에서 판사가 아주 낮게 선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형으로 선고한다라고 하면은 성범죄자의 억제 효과는 뭐 제한적이다. 억제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입법기관은 국회에서 법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좀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라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 10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처벌 수준가 소년법은 제4조에서 촉법 소년을 연령을 14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소년법은 제4조에서 촉법 소년을 우리나라 촉법 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우범 소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 예, 이것은 이제 우범 소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범 소년은 이제 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대체로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이런 사람들을 촉법 소년이 아니고 우범 소년으로 본다. 우범 소년. 그래서 가에서는 촉법 소년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는 우범 소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비행 소년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고 형사 책임 능력 연령 역시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촉법 소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만 14세 되는 그 연령층의 청소년들도요. 상당히 그 중한 범죄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법 소년 나이 연령을 좀 더 하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형사 책임 능력도요. 형사 책임 능력이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13세 미만으로 좀 하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촉법 소년이나 우범 소년의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하여 너무 일찍 소년 사범에 대하여 비행 소년이나 낙인을 찍는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기존의 다이버전 형사 정책으로는 소년 비행을 억제하기에는 그 한계에 달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예, 뭐 이게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 그 연령대 하향 조정에 대해서
너무 일찍이 청소년 사범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뭐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다이버전 형사 정책으로서 소년 비행을 억제하기에는 그 한계에 달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에 많은 청소년 성폭력이 인터넷 음란물 등을 접한 청소년들이 또래나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놀이터로 삼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4. 아이들이 여가 시간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이 지도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네트워킹하에 이루어져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나 그 아이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도는 가정교육도 잘 되어야 되고요. 학교 교육도 잘 되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 하에서 이루어져야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4.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30년까지 전자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예, 제가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이상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최대 30년까지 전자감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 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부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부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확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법원 판사의 선고에서 명령을 할 때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면은 그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약물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치료 약을 복용하면은 성충동이 약화되기 때문에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좀 이제 확보를 해라. 법에서도 확보를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제도들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임.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범죄를 예방하고 또 제2의 성범죄, 제3의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착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권 침해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나 약물치료 등을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또 학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범죄자의 그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 극명하게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성범죄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지지론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성범죄 억제가 반드시 화학적 거세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학자들은 반드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명확한 과학적 근거, 즉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